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땅에 박도령이라 불리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글재주가 비상하고 담력이 커서 장차 나라치를 할 큰 제목이라 칭송이 자자했지요.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도령은 괴나리 보찜을 메고 험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올랐을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도령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을 덤불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가물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다 쓰러져가는 낡은 주막이 하나 있더군요. 주인장, 지나가는 과객인데 비 좀 피합시다. 박도령이 소리치자 삐거덕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주인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허리는 꼬부라지고 백발이 성성한 노파였는데 한쪽 눈은 허옇게 멀어 있었고 성한 나머지 한쪽 눈만이 퍼런 안강을 뿜어내며 박도령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감돌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요. 노파는 식은 밥 한 덩이와 묵은 김치를 내어주며 대뜸 박도령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양반, 이번 길은 아주 운수가 대통하구려. 장원 급제할 상이야. 박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보러 가는 줄 말한 적도 없는데 노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도령이 신기해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노파는 표정을 싹 바꾸며 아주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호사다마라 했지. 자네 인생에 딱 3번 죽을 고비가 찾아올 게야. 내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면 목숨은 부재할 것이네. 박도령은 노파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노파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달 없는 밤에 갓을 쓴 여인을 조심하시오. 둘째, 다리가 3개 달린 짐승이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오. 그리고 셋째, 훗날 당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흙냄새가 나는 밥상을 받거든 절대 수저를 들지 마시오. 박도령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으나 노파의 눈빛이 워낙 강렬하여 그 3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박도령이 눈을 떴을 때 노파와 주막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웬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보찜 속에는 어제 먹다 남은 식은 밥덩어리가 그대로 들어있었지요. 그 후 노파의 말대로 박도령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대감은 지방 순찰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산속의 한 외딴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젊은 여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한밤중에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채 박대감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박대감의 머릿속에 10년 전 노파의 첫 번째 예언이 스쳤습니다. 달 없는 밤에 갓을 쓴 여인을 조심하시오. 창밖을 보니 그날은 그쯤이라 달이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라 여인이 내밀던 술잔을 쳐내고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품에서 시퍼런 칼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박대감에게 원한을 품은 역적의 자식이 남장을 하고 자객으로 숨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예언 덕분에 첫 번째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 박대감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사슴을 쫓던 중 기이한 짐승과 마주쳤습니다. 호랑이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니 뒷다리 하나가 잘려나가 다리가 3개뿐인 짐승이었습니다. 다리가 3개 달린 짐승이 보이면 도망치시오. 박대감은 화를 겨누려다 말고 즉시 말머리를 돌려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이 괴성을 지르며 쫓아오는데 그 소리가 산을 울리고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겨우 산을 빠져나와 뒤를 돌아보니 그 짐승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 숲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만약 맞서 싸우려 했다면 꼼짝없이 흙더미에 파묻혔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언만이 남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박대감은 조정 최고의 자리인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베푸는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친히 박대감에게 하사한 특별한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박대감은 감격하여 수저를 들고 밥을 한술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코끝에 묘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 사이로 비릿하고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흙냄새가 나는 밥상을 받거든 절대 수저를 들지 마시오. 박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금님이 주신 상을 거부하는 것은 불충이었으나 노파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꾀를 내어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갑자기 복통이 심하여 도저히 음식을 들 수가 없사옵니다. 임금은 걱정하며 그 상을 물리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을 내가던 나인 하나가 몰래 남은 음식을 집어먹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대감을 시기하던 반대파 일당이 수라간 나인을 매수하여 밥에 독을 탔는데 그 독초가 흙에서 갓 캐낸 것이라 강한 흙냄새를 풍겼던 것입니다. 3번의 죽을 고비를 모두 넘긴 박대감은 그 길로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했습니다. 그리고 문경세제를 다시 찾아갔지요. 그 옛날 주막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에는 주막 대신 작은 돌무덤 하나만이 비바람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곳은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무당의 무덤이라 하더군요. 박대감은 그 돌무덤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만난 노파는 나라의 제목을 아끼려던 산신령이거나 혹은 억울한 원혼이 박대감의 앞날을 지켜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지만 때로는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이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두메산골 깊은 곳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은 산처럼 쌓아두었으나 슬아에 자식이 없어 늘 수심이 가득했지요.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밤낮 없이 퍼붓는 비에 계곡물이 넘치고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던 그 칠흑 같은 밤, 최 부자의 사랑채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빗속엔 위시오? 하인들이 나가 대문을 열어보니 웬 늙은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승복은 비에 젖어 물이 뚝뚝 흐르고 삿갓은 다해져 너덜거렸으나 그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빗줄기가 너무 거세요. 잠시 처마 밑이라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인심후한 최 부자는 스님을 방으로 모셔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지는데 스님이 최 부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대뜸 웃는 것이었습니다. 댁내 마당에 있는 저 늙은 회화나무, 저것이 대감의 운명을 막고 있구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나무는 우리 집안이 이곳에 터를 잡을 때 심은 300년 된 수호목입니다. 허허, 수호목이라. 겉보기엔 그럴듯하나 뿌리가 썩어 땅의 기운을 빨아먹고 있어. 저 나무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요. 내일 날이 개는 대로 저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시오. 그리하면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이오. 나레이션. 자식이 없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최 부자는 스님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자 최 부자는 인부들을 시켜 그 거대한 회화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가 쓰러진 자리, 그 뿌리 및 흙구덩이에서 하얀 뱀백사 수십 마리가 서로 뒤엉켜 쌕쌕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부들은 기겁하여 도망갔지만 최 부자는 아들을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을 질끈 감고 그 뱀들을 모두 태워 죽이고 연못을 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딱 10달 뒤 최 부자의 아내에게 태기가 있어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운이라 지었습니다. 구름처럼 높게 되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 운이는 무럭무럭 자라 15살이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비상하고 용모가 빼어나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지요. 최 부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아들 운이가 15 생일을 맞이하던 날 밤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모으고
산삼 녹용을 다려 먹여도 차도는커녕 병새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뱀비늘 같은 얼룩이 생겨났고 밤마다 뜨거워 뜨거워 하며 헛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15년 전 불에 타 죽은 백사들의 원혼이 들러붙은 것이었지요. 최 부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을 때 15년 전 그 스님이 후련히 다시 나타났습니다. 늙지도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말이지요. 스님 말씀대로 나무를 베고 아들을 얻었으나 이 꼴이 무엇입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업보로다. 나무 밑에 뱀들을 죽이지 말고 고이 보내줬어야 하거늘 살생을 했으니 그 화가 아이에게 미친 게야.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당장 집에서 내보내시오. 10년 동안 세상 천지를 떠돌며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고 구걸도 하며 바닥을 기어야 하오. 10년 뒤 25이 되는 날까지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단 부모가 찾으려 해도 안 되고 편지 한 통 주고받아서도 안 돼요. 금쪽 같은 자식을 험한 세상에 그것도 병든 몸으로 내보내라니요. 하지만 집안에 두면 당장 죽는다는 말에 최 부자 내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낡은 옷 한 벌과 집신 한 켤레를 신겨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양반집 귀한 도령이었던 운이의 기나긴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이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진 돈은 진작에 떨어졌고 배고픔에 지쳐 길가에 쓰러져 흙을 집어먹기도 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은 헌 집신짝처럼 버려진 지 오래였지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경상도 어느 장터에서 운이는 너무 배가 고파 국밥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운이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배가 고픈가? 내 문제를 하나 맞히면 밥을 주지. 운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이것은 늙을 노러 자다. 이 글자를 파자 글자를 깨뜨려 해석함 하여 네 운명을 말해보거라. 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글자 옆에 답을 썼습니다. 늙을 노라자는 흙토자 밑에 비수 비비차가 있는 형상입니다. 흙 속에 칼이 숨겨져 있으니 제가 가는 길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허, 녀석 참 영특하구나. 맞다. 허나 그것만 알면 하수지. 다시 보아라. 비수 비비에는 숟가락을 뜻하기도 한다. 흙도에서 숟가락비를 찾으니 땅을 파서 농사를 지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는 죽을 운명이지만 땀 흘려 일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노인의 말에 깨달음을 얻은 운이는 그 길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밭을 갈고 소를 키우니 신기하게도 몸에 돋았던 뱀 비늘 같은 얼룩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 약속한 10년의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운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곡에 문경세제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산적들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뺏기고 목숨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오려는 찰나 산적 두목이 운이의 보찜에서 나온 낡은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아니 내 놈이 최 부자댁 아들이냐? 그렇소만 어찌 아시오? 산적 두목은 갑자기 칼을 거두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굶어 죽어가던 시절 최 대감마님께서 쌀가마니를 내주어 제 노모를 살려주셨습니다. 은인의 아들을 뵐 뻔했군요. 내 이 고개를 무사히 넘도록 도와드리리다. 아버지 최 부자가 쌓은 더 이 10년 뒤 아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고향집에 도착한 운이 집은 예전 그대로였으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사랑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운이가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10년 전 그 스님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위패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운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버틴 이유가 부모님을 다시 뵙기 위함이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니요. 운이는 스님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요망한 중아, 우리 부모님을 어찌한 것이냐? 10년 뒤에 오면 산다 하지 않았느냐? 스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네를 살리기 위해
10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하시다 돌아가셨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네. 이 문제를 풀면 자네는 살 것이고 못 풀면 자네 또한 부모를 따라갈 것이야. 스님은 종이에 큰 대자로 사람 있는 자를 썼습니다. 사람 있는 이 글자에 획 하나를 더해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해보게. 운이는 눈물을 닦고 붓을 들었습니다. 큰 대에 달을 쓸까 아니면 지아비 부후 자를 쓸까. 한참을 고민하던 운이는 붓을 들어 사람인 자 옆에 획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들, 입루자였습니다. 허허, 들, 일이라. 무슨 뜻인가? 사람 뇌는 혼자 살 수 없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얻은 목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베풀며 살겠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이로다. 자네 몸의 뱀 비늘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네. 뱀은 허물을 벗어야 용이 되는 법. 자네는 지난 10년간 고통이라는 허물을 벗고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것이야.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후 운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운도령이라 부르지 않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라 하여 덕산더산 선생이라 불렀답니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 그 집터에는 베어진 회화나무 대신 아름다운 연못이 남아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연못에서 하얀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운명.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수수께끼를 풀며 답을 찾아가는 긴 여행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훈장님과 꿀단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훈장님이 학동들을 속이려다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당 훈장님이 꿀단지 하나를 벽장에 숨겨두고 혼자 몰래 먹곤 했습니다. 학동들이 저게 뭐냐고 물으면 훈장님은 아이들은 먹으면 죽는 약이다 라고 겁을 줬습니다. 어느 날 훈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꽤 많은 학동 하나가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얘들아, 훈장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진짜 맛있는 꿀이다. 우리 다 같이 먹어버리자. 학동들은 벽장 문을 열고 꿀단지를 꺼내 순식간에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학동이 훈장님이 아끼는 벼루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잠시 후 훈장님이 돌아오자 학동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다들 울고 있어? 그러자 꽤 많은 학동이 대답했습니다. 훈장님, 저희가 장난을 치다가 훈장님이 아끼시는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사죄하려고 벽장에 있는 독약을 다 나눠 먹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배만 불러서 울고 있습니다. 훈장님은 꿀단지는 텅 비어 있고 벼루는 깨진 걸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약이라고 거짓말한 건 자기 자신이니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속만 쓰려서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재치가 어른의 탐욕을 이긴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에 사는 선비 김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만에 지방에 있는 친척집에 들렀다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첩첩산중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이 되었지요. 김진사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자꾸만 사각, 사각 하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멈추면 소리도 멈추고 걸으면 다시 들려오는 그 소리.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모습을 드러내시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하얀 도포자락이 펄럭이며 한 사내가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자세히 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이생원 아닌가? 그는 10년 전 과거 시험을 함께 준비하며 동문수학했던 옛 친구 이생원이었습니다. 낙향하여 소식이 끊겼던 친구를 이런 깊은 산속에서 만나다니요. 이생원은 창백한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사, 참으로 오랜만이네. 내 집이 바로 이 고개 너머라네. 밤이 깊었으니 묵어가게나. 김진사는 반가움에 두려움도 있고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넘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산속에 이런 집이 있었나 싶었지만 친구를 만난 기쁨에 의심할 겨를이 없었지요. 방 안에 들어서자 이생원은 술상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에는 하인 하나 보이지 않았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쯤 이생원이 김진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법. 자네와 이렇게 다시 만나 술 한 잔 기울였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네. 이생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얼굴에 닿는 차가운 이슬 기운에 김진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머리야. 그런데 눈을 뜬 김진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웬 산 중턱에 잡풀 무성한 무덤가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살펴보니 자신이 베고 잤던 것은 다 썩은 나무 토막이었고 밤새 친구와 마셨던 맛 좋은 술은 깨진 기와장에 고인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간 만들어진 흙무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 앞 비석을 확인한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망학생 이공지묘. 그것은 바로 어젯밤 만났던 친구 이생원의 무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저 위에 무덤 말이요? 그 집에 살던 선비가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고 며칠 전에 사약을 받아 죽었다오.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어제 겨우 감회장만 해준 것이라오. 그제야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혼이 저승으로 떠나기 전 가장 그리웠던 벗을 만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임을요. 차가웠던 그 손의 감촉은 친구의 마지막 온기였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다시 무덤으로 올라가 통곡하며 친구의 넋을 위로하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밤길에서 만난 사람, 때로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정이 더 깊을 때가 있는 법인가 봅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땅에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양반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지나가는 개미의 발자국 숫자도 센다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한지라 머리를 준 대신 수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점쟁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아이고 아까워라. 30을 못 넘기고 요절할 팔자요 라고 했거든요. 김선비 나이 29이 되던 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김선비, 자네 명이 다 되었네. 내일 낮 저승사자 3명이 자네를 데리러 올 걸세. 김선비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나 죽네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만 천하의 꾀돌이 김선비는 달랐습니다. 죽더라도 그냥은 못 죽지. 내 이놈의 저승사자들을 한번 요리해볼까? 김선비는 곧바로 부인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부인, 지금 당장 소 1마리를 잡고 닭 5마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술은 제일 독하고 맛있는 걸로 5동이를 준비하고 새 신발 3켤레와 노잣돈을 두둑이 준비하시오. 부인은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김선비는 그 진수성찬을 마루에 차려놓고 대문 활짝 열어둔 채 큰 절을 올릴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찬한 게 딱 봐도 너 잡으러 왔다 하는 포스였습니다. 저승사자들은 김선비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대장 저승사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밥 먹으러 왔냐? 김선비 잡으러 왔지. 정신 차려. 그런데 마루를 보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앞에 김선비가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김선비가 고개를 들며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승사자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누추하지만 약주 한 잔 올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가시지요.
저승사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살려달라고 빌거나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 말입니다. 막내 저승사자가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승까지 가려면 먼데 이거 한술 뜨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둘째 저승사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잡아가는 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장 저승사자도 사실 배가 고팠던지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성의를 봐서 딱 한 잔만 하고 가겠다. 그때부터 먹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고기 산적을 뜯고 닭백숙 국물을 들이키고 독한 술을 연거푸 마셔댔습니다. 김선비는 옆에서 계속 고기를 구워 바치고 술을 따랐죠. 자자, 한 잔 더 받으십시오. 이 술은 100년 묵은 산삼주입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저승사자들의 얼굴이 불구죽죽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김선비가 준비한 새 신발과 두둑한 노잣돈까지 쥐어주니 저승사자들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꺽 잘 먹었다. 내 수천 년 동안 저승사자 짓을 했지만 이렇게 대접받기는 처음이네. 배가 부르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대장 저승사자가 명부 저승명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 밥값은 밥값이고 일은 일이다. 네 이름이 뭐냐? 김아무개입니다. 대장 저승사자가 명부를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라? 여기 있네. 김아무개. 수명이 30? 아니, 지금 자네 나이가 몇인가? 29입니다. 그럼 오늘 죽는 게 맞네. 아이고, 이거 참 난처하게 됐구만. 저승사자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거 어떡합니까? 밥도 얻어먹고 신발도 얻어 신었는데 잡아가려니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이 친구가 음식 솜씨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너무 일찍 죽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염라대왕님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밥값은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장 저승사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붓을 꺼내들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헤이, 모르겠다. 염라대왕님이 알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지만 인간미가 있어야지. 대장 저승사자는 명부에 적힌 김선비의 수명, 삼시산시라는 글자에 붓을 댔습니다. 그리고 획을 하나 쓱 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삼시산시, 이 순식간에 삼천산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됐다. 이제 자네 수명은 3000년일세. 3000년 동안 살다가 지겨워지면 그때 우리를 부르게. 가자 얘들아. 저승사자들은 껄껄 웃으며 구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300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처음 100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살이 되고 300살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다 죽고 자식도 죽고 손자의 손자도 늙어 죽는데 자기만 멀쩡하게 젊은 겁니다.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저 영감은 귀신이다 하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바꾸고 숨어 살았지만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사니까 세상 모든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이 그 맛이고 예쁜 여자를 봐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선비는 3000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승사자님들,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사는 게 너무 심심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그 저승사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 참 살려줄 땐 언제고 이제는 죽여달라니.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구만. 결국 김선비는 스스로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콧대 높은 양반을 말 한마디로 제압한 기생 이야기입니다. 양반들은 기생을 천하다고 무시했지만 사실 시와 글에 능한 기생들은 멍청한 양반보다 100번 나았습니다. 어느 고을에 아주 거만한 양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 양반은 기생들을 불러놓고는 술을 따르라 마라 하며 아주 거드름을 피웠죠.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좀 안다며 유식한 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양반이 기생 명월이를 불러놓고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네가 시를 지어 나를 이기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지면 너는 평생 내 시종을 들어야 한다. 명월이는 빙긋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양반이 먼저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만 잔뜩 섞어서 거창하게 읊어댔죠. 뜻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높고 너는 낮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제 명월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명월이는 술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아주 쉽고 짧은 시를 읊었습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사람도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지요. 이 짧은 한마디에 양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너 같은 양반은 그릇이 작아서 사람을 담을 수 없다는 뜻을 애둘러 말한 것이니까요. 양반은 헛기침만 쿨럭거리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칼보다 무서운 게 바로 혀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평안감사와 자물쇠 장난 대소동. 옛날 조선 어느 때 평안도에 김감찰이라는 양반이 감사지방 관청수장로 부임했어요. 이 김감찰은 과거 급제한 엘리트지만 성격이 장난기 많고 술 좋아하는 바람둥이였죠. 젊었을 때 한양에서 친구 하나 사귀었는데 이름이 이생원. 이생원은 김감찰과 중마고우로 같이 술 마시고 시집고 여자 얘기하며 놀던 사이였어요. 김감찰이 평안도 감사로 가자 이생원이 편지를 보냈어요. 야, 친구, 네가 감사됐다니 축하한다. 그런데 평안도는 춥고 외롭지. 내가 올라가서 같이 놀자. 김감찰은 속으로 좋아, 이 녀석 오면 제대로 장난쳐야지 생각했죠. 마침내 이생원이 평안도 관하로 찾아왔어요. 김감찰이 대접을 엄청 했어요. 오랜만이야. 오늘 밤새 술 마시자 하면서 기생 불러서 잔치판을 벌였죠.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김감찰이 슬쩍 장난기를 발동했어요.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틈에 김감찰이 몰래 이생원 방에 들어갔어요. 이생원은 술 취해 코 골며 자고 있었죠. 김감찰은 주머니에서 작은 자물쇠 하나 꺼냈어요. 조선시대에 그런 자물쇠가 있었대요. 귀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이생원의 그 중요 부위 음낭에 자물쇠를 살짝 채웠어요. 자물쇠가 철컥 소리내자 이생원이 꿈틀했지만 술 취해 깨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이생원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다 아야야야, 이게 뭐야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프고 창피하고 난리였죠. 관함 어순들이 달려와서 생원님 왜 그러세요? 물었지만 이 생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봐 하며 얼굴 붉히며 방에 틀어박혔어요. 김감찰은 일부러 늦게 일어난 척하며 와서 야, 친구, 아침부터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 술김에 이상한 꿈 꾼 거냐? 하며 웃었어요. 이생원이 속으로 이 새끼 분명 네 짓이야 생각했지만 증거 없고 친구라 참았죠. 며칠 동안 이생원은 자물쇠 때문에 고생했어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밥 먹을 때마다 아야 신음소리 내고 기생들이 생원님 어디 아프세요? 물으면 감기야 변명하고 결국 참다 못해 김감찰에게 야, 김감찰 솔직히 말해 그 자물쇠 내 짓이지? 빨리 열쇠 내놔 했어요. 김감찰이 배꼽 잡고 웃으며 하하하 어떻게 알았어? 친구끼리 장난 좀 쳤지. 여기 열쇠 하며 열어줬어요. 이 생원이 화를 내자 김감찰은 미안 대신 내가 평안도 명물로 대접할게. 좋은 기생 소개하고 맛있는 술 사줄게 했죠. 그 후로 둘은 더 친해졌대요. 이 생원이 한양 내려가면서 다음에 내가 네 집에 가면 너한테 2배로 갚아줄게. 장담했지만 결국 안 갚고 웃어넘겼대요. 죽어서도 젖을 물린 어머니. 옛날 조선 영조 때 전라도 나주에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어느 작은 주막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국밥을 한 그릇 시켜 먹고 있는데 주막 밖이 웅성웅성 시끄러웠습니다. 저 여자 또 왔어. 센 안 됐기도 하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매일 나타나는가 몰라. 박진사가 궁금해서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저게 무슨 소리요? 누가 온다는 겁니까? 주모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모르시겠지만 며칠 전부터 이 마을 정육점에 기이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매일 밤 고기를 사러 오는데 돈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입고 있던 옷가지를 주고 고기를 받아간다지 뭡니까? 고기를요? 귀신이 고기를 먹는단 말이요? 글쎄 말입니다. 정육점 주인도 처음엔 미친 여자인 줄 알고 고기를 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여자가 주고 간 옷가지가
나뭇잎으로 변해 있더랍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호기심 많은 박진사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정육점 근처에 숨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찬바람이 쌩 불어오더니 정말로 소문대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정육점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장, 고기 한 근만 주시오. 내 아이가 배가 고파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처연하고 슬픈지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주인이 벌벌 떨며 고기 한 덩이를 던져주자 여자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사는 홀린 듯이 여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자는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여자는 고기만 꽉 껴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걸어 여자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였습니다. 여자는 어느 허름한 무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쑥 하고 땅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무덤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으앙, 으앙.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땅속에서 아기가 울고 있다니 박진사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무덤을 파봐야겠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은 부정을 탄다며 말렸지만 박진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정들이 곡괭이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관뚜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뚜껑이 못으로 박혀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관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관 속에는 며칠 전 주거장사 지낸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는데 그 옆에 갓난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꼬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어미의 품에 안겨 새근사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죽은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미의 얼굴은 반쯤 썩어 있었지만 아기를 아는 팔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입가와 어미의 가슴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죽어서 젖이 나오지 않자 어미는 자신의 피를 아기에게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혼이 되어 마을로 내려가 구걸한 고기를 씹어서 아기의 입에 넣어주었던 것이죠. 관 바닥에는 여자가 얻어온 고기 조각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하늘도 감동할 모정이로구나. 죽음조차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을 막지 못했어. 박진사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죽은 여인을 덮어주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굳어있던 여인의 시신이 스르르 흙으로 변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기가 안전하게 구조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저승으로 떠난 것입니다. 박진사는 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귀신이 키운 아이라 하여 꺼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이 낸 아이라 하여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무럭무럭 자라 나라의 큰 재상 높은 벼슬아치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친어머니 묘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낳은 것은 어머니의 몸이지만 나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혼이었다. 내 아내는 구미호였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글 읽기를 좋아하는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지름길이라고 소문난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개의 이름은 여우고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 고개를 넘지 마시오. 홀린 듯 사라진 남자가 한둘이 아니오. 하고 말렸지만 젊은 혈기의 선비는 귀신은 무슨 하며 호기롭게 고개를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둑어둑해지자 산속은 칠흑같이 변했고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살려주세요. 소리 나는 곳을 가보니 웬 소복을 입은 절세 미녀가 발을 다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댁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마음 약한 선비는 여인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집이라는 곳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여인은 고맙다며 하룻밤 묵어가라 청했고 선비는
그 미모와 대접에 홀려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눈이 맞아 혼례까지 치르게 되었죠. 과거 시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깨볶으며 잘 사는 듯 했으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던 선비가 날이 갈수록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말라가는 겁니다. 반면 부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꽃처럼 피어났죠. 어느 날 지나가던 노스님이 선비의 집 앞을 지나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보다 요기요기의 기운과 진동을 하는구나. 젊은 양반, 자네 얼마 못 살겠어. 선비가 화를 내며 따지자 스님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이 밤마다 몰래 밖으로 나가지 않던가?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부인은 선비가 잠들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가 새벽녘에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색깔이 다른 호리병 3개를 꺼내주었습니다. 오늘 밤 부인의 뒤를 밟아보게. 만약 정체를 알게 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게. 그리고 위급할 때 이 호리병을 하나씩 던지게나.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순서네. 그날 밤 선비는 자는 척하다가 부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부인은 산속 깊은 곳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하나를 파헤치더니 으아! 부인은 방금 죽은 시체의 간을 꺼내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입가에는 시뻘건 피가 묻어 있었고 눈은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꼬리 9 달린 천년 묵은 구미호였던 겁니다. 선비의 전기를 빨아먹고 시체의 간을 먹으며 인간이 되려 했던 거죠. 공포에 질린 선비가 뒷걸음질 치다 그만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바스락! 구미호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비와 눈이 마주친 순간 구미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보셨군요. 기어이 보셨군요.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서방님, 어디 가세요? 간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하는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미호는 네 발로 짐승처럼 뛰며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구미호의 손톱이 등에 닿을락말락한 순간 선비는 스님의 말이 생각나 파란색 호리병을 뒤로 던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쨍그랑. 호리병이 깨지자마자 갑자기 뒤편에서 거대한 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속에 난데없이 큰 강이 생겨 구미호의 앞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구미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헤엄을 쳐서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가지 마세요.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구미호는 물을 건너 다시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그러자 이번에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불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구미호는 아 뜨거!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요괴의 마법으로 불길을 끄며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털이 그슬리고 화상을 입은 구미호의 모습은 이제 완벽한 괴물이었습니다. 네 이놈! 사랑해줬더니 나를 배신해? 내 너를 뼈까지 씹어먹겠다. 이제 남은 건 노란색 호리병 하나. 선비의 집이 저 멀리 보였지만 구미호는 바로 등 뒤까지 왔습니다. 구미호의 날카로운 손톱이 선비의 목을 낚아채려는 찰나 선비는 마지막 호리병을 구미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쨍그랑. 그 순간 호리병에서 수천 개의 가시덤불과 뾰족한 바위들이 솟아났습니다. 구미호는 그 가시덤불에 온몸이 찔리고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으악! 분하다. 내가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구미호는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다가 가시덤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집에 도착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3년 동안 살았던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된 무덤가에 자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구미호의 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평생 여자는 멀리하고 나랏일만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밤마다 서방님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평생 귓가에 맴돌아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산에서 예쁜 여자를 만나도 절대 따라가지 마라? 아니면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등 뒤를 조심하십시오. 혹시 누군가 같이 가요
하고 부른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거울을 처음 본 촌구석 양반 가족의 소동입니다. 옛날에는 거울이 귀해서 시골 사람들은 평생 거울 한번 못 보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양에 다녀온 시골 양반이 시장에서 거울을 하나 사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죠. 집에 와서 거울을 들여다본 양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웬 낯선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놈이 누구야? 내가 사온 물건 안에 웬 놈이 숨어있네. 양반은 거울을 던져두고 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방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부인은 거울 속에 있는 예쁜 여자를 보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남편이 한양 가서 첩을 데려왔다고 생각한 거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영감탱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어디서 저런 젊은 년을 데리고 왔어. 부인은 거울을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니 시어머니가 거울을 빼서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영감이 데려온 첩이라는 게 늙어서 다 죽게 생긴 할망구구나. 저런 걸 데려와서 뭘 하겠느냐. 그냥 둬라. 온 가족이 자기 얼굴을 못 알아봐서 생긴 이 웃지 못할 촌극은 결국 동네 훈장님이 와서 거울의 이치를 설명해주고 나서야 끝이 났다고 합니다. 어느 가을밤 철종은 깊은 시름에 잠겨 몰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한강 나루터. 그는 저 멀리 강화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나무를 하며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곳에 두고 온 첫사랑 봉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양순아, 봉이야. 내가 왕이 된 것이 복인지 화인지 모르겠구나. 임금의 비단 옷보다 네가 기워준 무명 저고리가 더 따뜻했는데. 그때 나루터 주막에서 구슬픈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강화도에서 올라왔다는 늙은 뱃사공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강화도 처녀는 임기다리다. 달 보고 님 보고 눈물만 짓네. 님은 구중궁궐 높은 분 되셨는데 어이하여 소식 한 장 없느냐. 철종은 뱃사공에게 다가가 술 한 잔을 권하며 물었습니다. 노인장, 그 노래 가사가 참으로 애달프구려. 강화도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아, 말도 마슈. 강화도에 사는 봉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한양 간 원범이. 아, 지금의 임금님을 기다리다가 시집도 안 가고 매일 산에 올라 한양 쪽만 본다지 뭡니까? 킬케. 철종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띄워 강화도로 가고 싶었지만 왕이라는 자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철종은 품에서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꺼내 뱃사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그 처녀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전해주시오. 원범이는 죽고 임금만 살았다고. 부디 있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오. 그날 밤 철종은 환궁하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닦아도 흐르는 눈물이 달빛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랑, 왕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엄격했지만 또 가장 인간적이었던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영조 재위 시절, 나라에는 강력한 금주령, 즉 술을 빚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캄캄한 밤, 영조는 호위무사와 함께 골목길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촘촘하고 시큼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바로 술 냄새였습니다. 이 시국에 감히 술을 빚다니 당장 저 집을 덮쳐라. 영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간 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늙은 홀어머니와 젊은 선비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막걸리 한 사발이 놓여 있었지요.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삿날입니다. 생전에 술 한 잔 마음껏 못 드신 게 한이 되어 제가 몰래 딱 한 사발만 빚었습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영조였지만 효셔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조는 잠시 선비와 제사상을 번갈아 보더니 제사상 위에 술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선비는 사색이 되었지요. 그런데 영조는 그 술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대신 코를 박고 냄새를 킁킁 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술 냄새가 아니로구나. 이것은 초식초가 아니더냐? 아주 잘 삭은 식초 냄새가 나는구나. 예? 예, 맞습니다. 식초입니다요. 그래, 제사상이 식초를 올리는 정성이
자륵하구나. 문단속 잘하고 제사를 잘 모시거라. 나레이션. 집을 나온 뒤 호위무사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전하, 냄새만 맡아도 독한 탁주였습니다. 어찌 식초라 하셨사옵니까? 허허, 이 사람아. 효자가 아비 제사 지내려 빚은 것을 술이라 하여 벌을 주면 하늘이 나를 무엇라 하겠느냐. 그것은 술이 아니라 자식의 눈물이다. 엄격한 법도 넘어서는 인간미. 이것이 바로 영조가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미복 참행 이야기입니다. 훈민정음, 즉 한글을 반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천한 글자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세종은 과연 백성들이 이 글자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여 몰래 밥마시를 나갔습니다. 가난한 동네를 지나는데 어느 집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다시 한번 읽어다오. 이게 정말 내 이름이란 말이냐? 네, 할아버지. 여기 김개똥이라고 썼어요. 임금님이 만드신 이 글자는 배우기가 쉬워서 저도 오늘 아침에 배워서 다 알아요. 세종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아에 호소 한 번 못했던 늙은 백성이 난생 처음 자신의 이름을 보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 소원이 까막 눈을 면하는 것이었는데 임금님이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저 궁궐 쪽을 향해 절이라도 올려야겠다.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할아버지가 정말로 방문을 열고 나와 북쪽 궁궐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종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됐다, 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내 뜻을 알아주니 밤새 눈 비비며 글자를 만든 보람이 있구나. 그날 밤 세종은 궁으로 돌아와 집현전 학자들에게 술을 내리며 더욱더 훈민정음 보급에 힘쓰라 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편한 글자는 백성을 사랑하여 밤잠을 설쳤던 왕의 애틋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뺏지 말아야 할 명당, 흉당의 비밀. 옛날 전라도 땅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위인이었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 복과 벼슬이었죠. 돈은 많은데 자식들은 비실비실하고 집안에 급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 팔도에서 제일 용하다는 직관 풍수지리 보는 사람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직관을 모셔왔습니다. 대사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왕처럼 살 수 있는 천하의 명당 자리 하나만 잡아주십시오. 직관은 최 부자의 관상을 쓱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당은 덕을 쌓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법. 당신에게는 과분한 자리요. 하지만 최 부자가 엽전 꾸러미를 안기며 끈질기게 매달리자 직관은 못 이기는 척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산을 헤매던 직관이 어느 외진 골짜기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기가 막히구나. 저기가 바로 비룡승천형룡이 하늘로 오르는 형상, 명당일세. 저곳에 조상을 모시면 자손 중에 정승판서가 줄줄이 나올 것이요. 최 부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마을의 가난한 효자 박서방이 자기 아버지 묘를 쓰려고 찜해둔 땅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하인들을 시켜 박서방을 두들겨 패서 쫓아내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의 묘를 그곳으로 이장해버렸습니다. 직관은 떠나면서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명심하시오. 이 땅은 기운이 너무 세서 주인이 아닌 자가 누우면 큰 화를 입을 것이오. 밤에 무덤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최 부자가 명당을 빼서 묘를 쓴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최 부자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온몸이 흙투성인데 최 부자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뜨거워 죽겠다. 나를 왜 불구덩이에 쳐넣은 것이냐? 최 부자는 개꿈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집안 식구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멀쩡하던 소와 돼지들이
밤새 꽥꽥 비명을 지르다 죽어나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최 부자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네 발로 기어다니며 흙을 파먹고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멍, 멍, 으르릉.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되자 최 부자는 다시 그 직원을 수소문에 찾아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명당이라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아들이 미치고 집안이 망해가는데 이게 명당이냐? 직원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소? 주인 아닌 자가 누우면 화를 입는다고. 거기는 비룡승천형이 아니라 오공토식형 지네가 흙을 토하는 형상이요. 덕이 있는 사람 있으면 지네가 용이 되어 승천하지만 욕심 많은 자가 쓰면 직관의 도끼가 묘를 덮치는 흉당 중의 흉당이란 말이요. 최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직원이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무덤을 파내시오. 닭이 울기 전까지 끝내야 하오. 만약 관뚜껑을 열었을 때 무엇이 나오든 절대 놀라지 말고 원래 주인인 박서방에게 돌려주시오. 그날 밤 최 부자는 하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미친 듯이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부엉이가 부엉 울어댔습니다. 드디어 삽끝에 턱 하고 관이 걸렸습니다. 덜덜 떨며 관뚜껑을 연 최 부자는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습니다. 관 속에는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시뻘건 구렁이 수백 마리가 시신을 칭칭 감고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아! 이게 뭐야? 구렁이들은 관뚜껑이 열리자마자 책채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명당이 아니라 뱀굴이었던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뱀굴의 아버지를 모신 꼴이 된 거죠. 최 부자는 엉엉 울며 관을 수습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박서방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 땅은 자네 것이니 자네가 쓰게. 내 재산 절반을 줄 테니 제발 용서해주게. 박서방은 효심이 깊은지라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다시 자기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방이 묘를 쓰자 땅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더니 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덤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직원의 말대로 주인이 바뀌자 흉당이 다시 천하의 명당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후 박서방네 집안은 자식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대대손손 번창했지만 최 부자는 욕심을 버리고 가진 재산을 마을에 나눠주며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를 너무 사랑한 시아버지의 주책바가지 이야기입니다. 보통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점잔을 빼기 마련인데 이 시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시집을 왔는데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만드는 음식마다 꿀맛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밥상 받는 재미에 푹 빠졌죠. 그런데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체면이고 뭐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반찬 타령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닭백숙을 끓여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닭다리를 뜯으며 생각했죠. 아, 이거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며느리 볼까봐 민망하구나.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얘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서 닭다리는 부정을 타니 먹지 말라고 하더구나. 그러니 남은 닭다리는 내가 치워주마.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며느리 목까지 뺏어 먹으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어젯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버님이 닭다리를 드시면 이가 몽땅 빠질 거라고 걱정하시던걸요? 그러니 제가 먹어서 없애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닭다리를 며느리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재치 있는 한방에 탐욕스러운 시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든 셈이죠. 죽어서도 돈을 아끼려던 자린고비 영감의 유언 이야기입니다. 평생 돈만 모으고 쓸 줄 모르던 자린고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유언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린고비가 힘겹게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가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재산을 3등분하라는 건가? 3일장을 치르라는 건가? 아무도 못 알아듣자 자린고비는 답답해서 눈을 부릅뜨고 끙끙거렸습니다. 그때 평소 구두쇠 영감의 속을 꿰뚫고 있던 며느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기 문풍지 구멍으로 바람 들어오니까 막으라는 말씀이시죠?
그제야 자린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문풍지 구멍 걱정을 한 이 영감님. 저승 갈 때 노잣돈은 챙겨갔나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구례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 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으나 청각이 남달리 예민하여 바람 소리만 들어도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았지요. 그의 유일한 친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대나무 피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수는 처마 밑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지나가던 산새들도 나뭇가지에 앉아 쉬어갈 정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피리 소리가 멈추자 빗소리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발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발소리 같기도 한 가벼운 움직임. 거기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바로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요. 잠시 후 비에 젖은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가녀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리 소리가 좋아 잠시 듣고 있었어.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그날부터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말하지 않았지만 소녀는 수에게 산딸기를 따다 주기도 하고 수가 보지 못하는 산속의 풍경을 말로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수야, 저기 핀 진달래는 네 입술보다 더 붉어. 그리고 하늘에 뜬 구름은 네가 덮고 자는 이불처럼 포근해 보여. 수는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았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녀에게서 가끔씩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간을 빼먹는 여우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러 수가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름달이 붉게 변하는 날, 산 신령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마을의 역병이 사라진다는 무당의 정계가 나온 것입니다. 하필이면 가족도 없고 눈도 먼 수가 제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수를 결박하여 깊은 산속 바위 제단 위에 올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가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소녀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여인이 된 그녀였습니다. 수야, 겁내지 마. 내가 왔어. 여긴 위험해. 어서 도망가. 곧 괴물이 나타날 거야. 그러자 그녀가 수의 떨리는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수의 손끝에 닿은 것은 부드러운 피부가 아니라 보송보송한 털과 뾰족한 귀였습니다. 수야, 사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천년을 산 여우야.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승천하여 신선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너를 두고 갈 수가 없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여우라니.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붉은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재물을 받으러 온 산군 거대 호랑이였습니다. 수는 죽음을 직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여우 여인은 품속에서 빛나는 여의주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1000년 동안 돌을 닦아 만든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 구슬을 삼켜. 그러면 너는 눈을 뜰 것이고 이 호랑이도 물러갈 거야. 대신 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안 돼. 너를 죽이고 내가 살 순 없어. 하지만 여인은 수의 입에 강제로 구슬을 밀어넣고 호랑이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세상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푸른 하늘,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자신의 거친 손.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단 주변에는 오직 하얀 털뭉치 하나와 주인을 잃은 낡은 빛 하나만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이면 무엇하느냐. 네가 없는데 이 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수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그녀를 부르기 위해 피리를 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지리산 골짜기에는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리 소리가 들릴 때면 어디선가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먼 발치서 노인을 지켜보다
사라진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알려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으스스하면서도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양 땅에 김영감이라는 천하의 구두쇠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돈을 밝히는지 밥 먹을 때 씹는 시간도 아깝다며 물에 말아 후루룩 마셔버리는 사람이었지요. 덕분에 곳간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지만 인심을 잃어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영감이 밤늦도록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검은 갓을 쓴 창백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사내,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김가야, 네 명운이 다 했다. 가자. 김영감은 기겁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다니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요. 김영감은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이고 사자님, 제가 이 돈 모으느라 평생 밥 한 번 배불리 못 먹었습니다. 딱 3년만, 아니 3일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염라대왕의 명분은 거역할 수 없다. 썩 일어나라. 김영감은 눈을 굴렸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던데 귀신이라고 다를까? 그는 꾀를 냈습니다. 사자님,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제가 대접이나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승 가더라도 배는 채우고 가시지요. 김영감은 평생 처음으로 곳간을 열어 산의 진미를 차려오고 아껴두었던 100년 묵은 산삼주를 꺼내왔습니다. 냄새가 어찌나 향긋한지 저승사자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저승사자의 얼굴이 불그스레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취한 틈을 타 김영감은 저승사자의 품속에 있는 저승명부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양 사는 김갑돌, 향년 60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감의 나이가 올해 60이었으니 오늘이 제삿날인 것이 맞았지요. 김영감은 붓을 몰래 쥐고 저승사자가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명부의 글자에 획 하나를 더했습니다. 육실요시라는 글자 위에 획을 하나 더 그어 구시조시로 바꾼 것입니다. 됐다. 30년은 더 살 수 있겠구나. 잠시 후 술에서 깬 저승사자는 명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라? 내가 술이 과했나? 아까는 60으로 보였는데 다시 보니 90이네. 에잉, 아직 30년이나 남았잖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저승사자는 김영감에게 호통을 치는 척하며 사라졌습니다. 김영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죽다 살아난 김영감, 과연 개과천선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30년이나 더 산다는 생각에 더욱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소장농들의 고열을 짜내고 굶어 죽는 이웃을 외면하며 자신의 배만 불렸지요. 그렇게 약속된 30년이 흘러 김영감이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김영감은 돈을 세고 있었는데 30년 전 그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갈 때가 되었다. 약속한 90이 되었으니 가자. 김영감은 이번에도 꾀를 부리려 했습니다. 아이고 사자님, 오랜만입니다. 술 한잔하고 가시지요. 하지만 이번 저승사자는 냉랭하게 웃었습니다. 저승사자, 내 놈이 30년 전 내 눈을 속인 것을 모를 줄 알았느냐. 염라대왕께서 네 놈이 그 30년 동안 덕을 쌓았다면 용서해 주라 하셨으나 너는 더 지독한 구두쇠가 되어 악업만 쌓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다. 김영감, 선물이라니요? 너는 저승으로 데려가지 않겠다. 대신 이승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마. 김영감은 뜰 듯이 기뻤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이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다니.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다음 날 김영감은 구렁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영원한 삶은 사람이 아닌 자신의 곳간을 지키는 짐승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구렁이가 된 김영감은 죽지도 못하고 돈을 쓸 수도 없이 그저 차가운 엽전 위를 기어다니며 곳간을 지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고택의 곳간을 헐면 커다란 구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구두쇠들의 말로라고 합니다. 재물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쌓고 무엇을 뿌리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산에서 도깨비들이 구슬하는 걸 몰래 훔쳐보다가 도깨비들이 놓고 간 감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감투를 쓰면 투명인간이 되어 남들 눈에 안 보이는 신기한 물건이었죠. 남자는 이 감투를 쓰고
시장에 나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떡도 훔쳐먹고 비단도 슬쩍하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벌벌 떨었죠. 그런데 이 감투가 오래 써서 그런지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붉은 헝겊을 덧대어 구멍을 기워쓰고는 다시 도둑질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빨간 헝겊 조각이 둥둥 떠다닌다. 저게 뭐냐? 사람들은 빨간 헝겊을 쫓아와서 남자를 덮쳤고 결국 감투가 벗겨지면서 남자의 정체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몰매를 맞으면서 남자는 깨달았겠죠. 꼬리가 길면 밟히고 나쁜 짓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바보 머슴과 매맞는 기생낸 날, 조선 어느 마을에 이름이 덩어리라고 불리는 머슴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덩어리는 키는 크고 힘은 세지만 머리가 좀 모자라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보 덩어리라고 불렸어요. 주인 집에서 소몰고 밥 갈며 일하다가도 하늘에 구름이 이상하게 생겼다 싶으면 멍하니 쳐다보다가 소를 놓쳐서 논에 빠뜨리기 일쑤였죠. 주인은 화를 내도 야, 이 바보 새끼야! 하며 때리기만 하고 덩어리는 네, 주인 어른 하며 웃기만 했어요. 어느 날 덩어리가 장터에 심부름 가는 길에 기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기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네요. 안을 슬쩍 보니 아름다운 기생 하나가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있었어요. 그 기생 이름은 옥란이라고 했는데 노래는 잘 부르지만 성격이 좀 고집세서 손님 접대가 서툴다고 매일 맞는 신세였죠. 기방 주인은 인연이 손님을 제대로 못 맞아 오늘도 돈이 안 돼! 하며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덩어리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바보지만 마음은 착했거든요. 저 아씨가 왜 맞지? 예쁜데 하며 멍하니 서 있다가 용기가 나서 기방 주인에게 다가갔어요. 주인 어른, 저 아씨 왜 때리세요? 기방 주인이 코웃음 치며 말했죠. 인연이 돈을 못 벌어. 너 같은 바보 머슴이 뭘 알아. 덩어리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 아씨 팔아주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덩어리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나. 평생 모은 돈이 고작 은화 7냥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방 주인은 그 광경이 우스워서 하하, 좋다. 7냥에 팔아주마. 이 바보가 기생을 사서 뭐 하려고? 하며 옥란을 덩어리에게 넘겼어요. 원래 기생값은 수백 냥은 나갔을 텐데 매일 맞고 돈 안 되는 기생이라 그냥 처분한 거죠. 덩어리는 옥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집 헛간에 작은 방을 하나 주고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자. 나 바보지만 너 안 때릴게 했어요. 옥란은 처음엔 황당했죠. 이 바보가 나를 산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싶었어요. 하지만 덩어리는 정말 옥란을 때리지 않고 밭이라며 번 돈으로 먹을 것 사다 주고 옥란 노래 부를 때마다 좋아 또 불러 하며 박수 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란이 기생 때 배운 노래와 춤, 시짓는 재주를 덩어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덩어리는 바보지만 배우는 건 빨랐거든요.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리는데 양반들이 모여 시를 짓고 노래 부르며 놀았어요. 덩어리가 옥란 손잡고 그 잔치에 끼어들었죠. 양반들이 저 바보 머슴이 왜 여기 왔나? 하며 비웃었지만 옥란이 노래를 부르자 모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춤에 홀딱 반한 거예요. 한 양반이 이 기생은 누구냐? 값이 얼마냐? 물었어요. 덩어리가 제 마누라요. 안 팔아요. 했지만 양반들이 돈을 부르며 사겠다고 난리였죠. 결국 옥란 하나로 수백 냥을 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덩어리가 옥란에게 배운 시를 읊자 양반들이 이 바보가 언제 저렇게 시를 잘 지었나 하며 놀랐어요. 알고 보니 덩어리는 머리는 모자라지만 감은 좋았거든요. 시도 자연스럽게 잘 짓고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 후로 덩어리와 옥란은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옥란의 미모와 노래, 덩어리의 힘과 순수함으로 기방을 차려 대박을 쳤죠. 돈이 쏟아지게 들어오고 양반들까지 찾아오면서 부자가 됐어요. 옛날 기방주인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후회하며 내가 그 바보에게 7냥에 팔지만 않았어도 하며 이를 갈았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바보처럼 보이는 놈이 제일 무섭다 하며 웃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조부자의 친구가 놀러와서 더위를 식히려고 부채를 카펴서 살랑살랑 붙였습니다. 그러자 조부자가 기겁을 하며 친구의 손목을 턱 잡는 겁니다. 이보게 친구, 부채를 그렇게 막 쓰면 어떡하나. 부채살 달아 없어지겠네. 친구가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더워서 부채질 좀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럼 자네는 부채를 어떻게 쓰는가? 그러자 조부자가 자기 부채를 꺼내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부채를 펴서 가만히 들고만 있고 대신 자기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야 바람이 불지. 부채를 흔들면 부채가 달아서 쓰나? 친구는 할 말을 잃고 혀를 찼습니다. 물건 아끼려다 자기 목 빠지는 줄은 모르는 거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조 부자가 굴비를 사왔는데 밥상에 올리지 않고 천장에 매달아 놓기만 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밥 한 숟가락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반찬값 아끼며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겸상을 하던 아들이 굴비를 2번 연거푸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조부자가 아들의 뒤통수를 딱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굴비를 2번이나 쳐다보다니 물 켜서 어쩌려고 그러냐. 짜다 짜. 다음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쟁이를 뽑는 대회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대감이 사윗감을 구하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내 딸을 데려가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여야 한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똥을 한 번도 안 쌌습니다. 뱃속에서 다 소화가 되거든요. 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더러운 소리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키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있는 별을 따서 담뱃불을 붙이십니다. 대감은 하품을 했습니다. 그런 뻥은 식상하다. 그때 한 허름한 청년이 들어와서 대뜸 대감에게 문서를 하나 들이밀었습니다. 대감님, 빚 갚으십시오. 대감이 깜짝 놀라 문서를 보니 대감이 이 청년에게 쌀 1000가마니를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렸느냐?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감이 펄쩍 뛰며 소리치자 청년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 제가 거짓말을 해서 대감님을 속인 겁니까? 그럼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만약 이게 참말이라면 쌀 1000가마니를 갚으시고요. 대감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참말이라 하면 쌀 1000가마니를 줘야 하고 거짓말이라 하면 딸을 줘야 하니까요. 결국 청년의 기가 막힌 지혜에 감탄한 대감은 청년을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 어느 고을에 이름이 김서방이라고 불리는 탐관오리가 하나 살았습니다. 이 김서방은 과거에 급제해서 고을 원님이 됐는데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백성들 세금은 물론 지나가는 상인들까지 길세 좀 내시오 하며 뜯어먹기 일쑤였죠. 집에는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였지만 더 하고 욕심을 부렸어요. 김서방 집에 철수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철수는 키는 작고 힘은 약하지만 머리가 영특해서 김서방의 탐욕을 보며 속으로 저 양반 언젠가 하늘 벌 받을 거야 생각했죠. 김서방은 철수를 특히 미워했어요. 왜냐, 철수가 가끔 주인 어른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좋아요 하며 잔소리를 했거든요. 김서방은 야 이놈 머슴 주제에 감히 하며 매를 쳤지만 철수는 아야 주인 어른 손 아프시죠? 제가 더 맞을까요? 하며 웃어넘겼어요. 어느 날 김서방이 장터에 나갔다가 신기한 걸 봤어요. 한 장사치가 구두쇠 팝니다. 이거 삼키면 욕심이 사라지고 착한 사람이 돼요 하며 외치고 있었죠. 사실 그건 그냥 말구두에 박는 쇠못이었어요. 장사치가 재미로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그런데 김서방은 욕심이 너무 커서 오호, 욕심이 사라진다고? 그럼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겠구나. 욕심 없이 착하게 살면 백성들이 더 잘 따를 테니 세금도 더 거치겠어 하며 착각했어요. 김서방이 장사치에게 그 구두쇠 얼마요? 물었죠. 장사치가 한 개의 은화 한 냥입니다. 하니 김서방은 좋아 10개 다오 하며 사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철수에게 야 철수야, 이 구두쇠를 삼키면 욕심이 사라진단다. 내가 먼저 삼켜볼 테니 지켜봐라 했어요. 철수는 속으로 저 양반 또 무슨 헛소리야
싶었지만 입으로는 네, 주인어른, 삼키시면 착한 분 되실 거예요. 했죠. 김서방은 호기심에 하나를 입에 넣고 꿀꺽 삼켰어요. 별맛 없군. 욕심이 사라졌나? 하며 다시 하나, 둘, 셋, 결국 10개를 다 삼켰어요. 처음엔 멀쩡했어요. 김서방이 하하, 이제 내가 착한 원님이 됐구나. 백성들아, 세금 반만 내도 된다. 하며 좋아했죠. 그런데 밤이 되자 배가 꼬르륵 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야, 배 아파. 하며 대굴대굴 구르더니 구두쇠가 장을 뚫고 다니는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철수가 달려와서 주인어른, 왜 그러세요? 물었죠. 김서방이 신음하며 구두쇠가 뱃속에서 말발굽 소리를 내는 것 같아 아야야 했어요. 철수는 속으로 배꼽 잡고 웃으면서 주인어른, 구두쇠는 말구두에 박는 거예요. 삼키는 게 아니라고요.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착한 척 하려다 벌 받으신 거죠? 김서방은 이놈, 네가 일부러 아야 하며 철수를 때리려 했지만 배 통증 때문에 꼼짝도 못했어요. 결국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이건 구두쇠를 10개나 삼키셨다니 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군요.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김서방은 며칠 앓다가 결국 구두쇠 때문에 목숨을 잃었대요. 죽기 직전. 철수야, 네 말이 맞았다. 욕심이 나를 죽였구나. 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 후 철수는 김서방 집 재산 일부를 물려받아 착한 부자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탐욕 부리다 구두쇠 삼킨 원님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욕심은 구두쇠처럼 목에 걸린다는 속담이 생겼대요. 옛날 시골의 글이라고는 천자문의 하늘 천자도 모르는 까막눈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남들 앞에서는 유식한 척을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항상 어려운 한자책을 끼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림만 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한양에서 친척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침 동네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 있었는데 체면 때문에 글을 못 읽는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하겠고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은 에헴하고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편지를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소리내어 읽는 신함을 했습니다. 자, 보자. 한양 소식이로구나. 날씨가 춥다고 하는구먼. 자네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그런데 듣고 있던 동네 훈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대감님, 편지를 거꾸로 들고 계십니다요. 글자가 전부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이 홍당무가 됐겠지만 이 양반은 순발력이 대단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죠. 이 사람아, 내가 모를 줄 아는가? 하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기에 괘씸해서 편지를 거꾸로 들고 혼을 내주는 중일세. 내 이놈의 글자들을 아주 혼줄을 내줘야지. 동네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쿡쿡 웃었지만 양반은 끝까지 편지를 바로잡지 않고 거꾸로 든 채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무식한 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 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우스운 꼴이 되는 법입니다. 내 아내는 구미호였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글 읽기를 좋아하는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지름길이라고 소문난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개의 이름은 여우고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 고개를 넘지 마시오. 홀린 듯 사라진 남자가 한둘이 아니오. 하고 말렸지만 젊은 혈기의 선비는 귀신은 무슨 하며 호기롭게 고개를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둑어둑해지자 산속은 칠흑같이 변했고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살려주세요. 소리 나는 곳을 가보니 웬 소복을 입은 절세 미녀가 발을 다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댁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마음 약한 선비는 여인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집이라는 곳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여인은 고맙다며 하룻밤 묵어가라 청했고 선비는 그 미모와 대접에 홀려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눈이 맞아 혼례까지 치르게 되었죠. 과거 시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깨볶으며 잘 사는 듯 했으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던 선비가 날이 갈수록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말라가는 겁니다. 반면 부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꽃처럼 피어났죠. 어느 날 지나가던 노스님이 선비의 집 앞을 지나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보다 요기요기의 기운과 진동을 하는구나. 젊은 양반, 자네 얼마 못 살겠어. 선비가 화를 내며 따지자 스님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이 밤마다 몰래 밖으로 나가지 않던가?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부인은 선비가 잠들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가 새벽녘에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색깔이 다른 호리병 3개를 꺼내주었습니다. 오늘 밤 부인의 뒤를 밟아보게. 만약 정체를 알게 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게. 그리고 위급할 때 이 호리병을 하나씩 던지게나.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순서네. 그날 밤 선비는 자는 척하다가 부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부인은 산속 깊은 곳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하나를 파헤치더니 으아! 부인은 방금 죽은 시체의 간을 꺼내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입가에는 시뻘건 피가 묻어 있었고 눈은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꼬리 9 달린 천년 묵은 구미호였던 겁니다. 선비의 전기를 빨아먹고 시체의 간을 먹으며 인간이 되려 했던 거죠. 공포에 질린 선비가 뒷걸음질 치다 그만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바스락! 구미호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비와 눈이 마주친 순간 구미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보셨군요. 기어이 보셨군요.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서방님, 어디 가세요? 간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하는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미호는 네 발로 짐승처럼 뛰며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구미호의 손톱이 등에 닿을락말락한 순간 선비는 스님의 말이 생각나 파란색 호리병을 뒤로 던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쨍그랑. 호리병이 깨지자마자 갑자기 뒤편에서 거대한 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속에 난데없이 큰 강이 생겨 구미호의 앞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구미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헤엄을 쳐서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가지 마세요.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구미호는 물을 건너 다시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그러자 이번에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불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구미호는 아 뜨거!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요괴의 마법으로 불길을 끄며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털이 그슬리고 화상을 입은 구미호의 모습은 이제 완벽한 괴물이었습니다. 네 이놈! 사랑해줬더니 나를 배신해? 내 너를 뼈까지 씹어먹겠다. 이제 남은 건 노란색 호리병 하나. 선비의 집이 저 멀리 보였지만 구미호는 바로 등 뒤까지 왔습니다. 구미호의 날카로운 손톱이 선비의 목을 낚아채려는 찰나. 선비는 마지막 호리병을 구미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쨍그랑. 그 순간 호리병에서 수천 개의 가시덤불과 뾰족한 바위들이 솟아났습니다. 구미호는 그 가시덤불에 온몸이 찔리고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으악! 분하다. 내가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구미호는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다가 가시덤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집에 도착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3년 동안 살았던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된 무덤가에 자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구미호의 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평생 여자는 멀리하고 나랏일만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밤마다 서방님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평생 귓가에 맴돌아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산에서 예쁜 여자를 만나도 절대 따라가지 마라? 아니면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등 뒤를 조심하십시오. 혹시 누군가 같이 가요 하고 부른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